돌아온 손흥민을 요약하면 미친 스피드의 운동 능력과 적응이 필요한 볼터치입니다. 재활 기간 동안 잔디를 거의 밟지 못했던 손흥민의 경기력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고, 운명의 결승전을 앞두고 또렷하게 보여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도 중계 화면을 통해 손흥민과 에제의 오랜 대화가 비춰졌고, 둘의 관계는 정확히 버버리 패션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에제는 SNS 메인 사진으로 손흥민의 이름까지 태그했고, 이후 만나는 경기마다 거의 동료 수준의 친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재밌는 이유는 올 시즌 내내 일부 북런던 언론들은 에제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특히 손흥민을 대체해야 한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다수 뽑으며 있지도 않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곤 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두 선수는 막역하게 지내고 있고, 선수들을 싸움 붙이지 않아도 하늘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만약 에제가 토트넘에 영입되었다면 한국 언론들을 통해서 100% 악역이 되었을 캐릭터이기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가능한 훈훈한 클립이 다소 이색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사복이 아니라 훈련복을 입고 출근한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로파 결승까지 그가 돌아올 수 없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고, 오늘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면 결승 이전까지 불과 한 경기를 남긴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잔여 리그 경기 없이 유로파에 출전했다면 무려 10경기 결장 이후의 복귀전이므로 경기 적응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들렸을 것이고, 만약 결승에서 패배한다면 챔스의 케인 살일만큼이나 큰 책임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경기의 예열 이후에 유로파 결승에 출격한다면 케인 때와는 아예 다른 시나리오이고, 손흥민 본인의 경기력을 위해서도 훨씬 나은 조건입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부상 이후의 복귀전에서 대체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기억이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8에서 10경기 결장 이후의 복귀전에서 활약을 기대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손흥민은 통증을 안고 출격했던 경기들에 비해 기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의 최고 속도는 인상적이었지만 달리기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가속도가 평소에 비해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아는 원래의 손흥민으로 돌아왔습니다. 팰리스 미드필더와의 속도 대결에서 그는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발 통증의 회복 정도는 외부에선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체력적으로는 연속 출장했던 시절에 비해 생생해져 있었습니다. 부상 기간 동안 잔디를 밟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영을 비롯한 짐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 기능이 유지되었고, 근육 손실도 최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전마다 활약했던 손흥민 케이스는 우연이나 징크스가 아니라 재활 기간의 스케줄과 선수의 수익 능력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고, 일부 선수들은 복귀 날의 유관으로도 허벅지 근육의 사이즈가 달랐던 경우가 있지만, 손흥민은 운동 능력 측면에선 항상 최상의 상태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다만 퍼스트 터치가 평소보다 부드럽지 못했고, 일부 패스의 강도가 다소 셌던 것은 전형적인 볼 적응의 주제입니다. 부상 기간 동안 짐에서도 볼을 다루는 활동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고, 회복 후 선수들에게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레퍼토리입니다. 만약이지만 오늘이 유로파 결승이었다면 분명 최고의 손흥민이 아니었고, 발통증이 나았다는 가정하에서 미리 출격한 것은 그날을 위해 좋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트넘의 전반전 경기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팰리스의 유니폼을 바르셀로나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많은 득점이 취소되긴 했지만 팰리스는 압도적인 공격을 이어갔고, 토트넘은 19패를 당한 전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10경기에서 좋았던 날이 딱 3번 있었고, 전부가 라인을 내리고 평범한 축구를 했던 유로파 8강과 4강이었습니다. 그 외 라인을 비상식적으로 올린 모든 경기에서 졸전이 나왔고 대부분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점유 축구를 좋아하는 감독이라도 라인의 위치에 따라 극단적인 경기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대전에서 캐치했기에 오늘도 유로파 스타일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냥 19패팀 스타일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과거 토트넘에게 팰리스는 약팀이었지만 올 시즌은 팰리스가 테이블에서 더 높은 순위에 있고, 심지어 FA컵 결승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경기력은 토트넘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결국 보대전의 전술로도 이길까 말까한 팰리스를 상대로 펼친 우리들의 축구는 전반전에 다시 한번 파괴되었고 실점했으며, 이것이 17위팀의 경기력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유로파 결승 진출에 성공한 전술이 아니라 19패 전술을 정말 터전할 정도로 고집하는 감독의 이유는 개인적으로 항상 미스테리였지만 이제는 너무 지속되어 알고 싶지도 않아졌습니다. 후반전도 곧바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에 박혀있는 토트넘 전술에 변화는 없었고, 팰리스는 그런 전술의 팀은 이렇게 잡는 것이다고 두 번째 득점으로 몸소 보여줬습니다.
데제르비 시절의 브라이턴이 조금 겹쳐지는 컴팩트한 팰리스였고 팀 차이는 상당하지만 그들이 FA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어떤 구조를 가질지도 미리 본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맨시티의 결과로도 보여지지만 바르샤식 축구를 펼치는 팀들 가운데 부츠케츠나 로드리 같은 미드필더가 없는 팀을 상대하는 방법을 유럽 대부분의 감독들이 이미 깨우쳤습니다. 유사한 스타일을 펼치는 팀들 가운데 가장 홀딩 미드필더가 약한 토트넘의 경우는 말 그대로 폭격을 당하고 있고, 절대적인 전술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스쿼드로 어떤 축구를 해야 할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슬롯의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후반 57분 드디어 손흥민이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와의 교체라는 이색적인 장면이었고 그레이가 풀백으로 이동했습니다. 최대 관점은 곧바로 나타난 공격 찬스에서 손흥민이 오른쪽을 향해 달려간 부분입니다. 상당한 자유도가 부여된 톱 역할이란 의미이고 텔은 레프트를 지켰습니다. 평소라면 0대2로 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투입이 아쉬웠겠지만 리그 성적이 큰 의미가 없어진 현 시점에서 생긴 베네핏은 상대가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지 않을 스코어이기 때문이고, 부상 재발이란 최악의 수에서 다소 자유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팰리스의 공세는 계속되었고 토트넘은 1차 빌드업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 비슷한 상황에서 시즌 내내 손흥민이 최후방에 볼을 받으러 내려가곤 했지만 오늘은 비교적 자리를 지켰고 볼이 건너오길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스쿼드는 경기 끝까지 볼 운반에 실패했고 공격수 입장에선 아쉽지만 볼을 몇 번 만지지도 못하고 끝난 경기였습니다. 후방 지원을 가지 않은 경기 방식은 복귀 전에 중요도를 알 수 있게 하고 선수 본인도 최대 과제는 승리가 아니라 경기 적응으로 여기는 게 확실합니다. 그는 현역 내내 전방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공격수였기 때문이고 무리뉴의 도런소니가 나타난 배경입니다. 볼을 다루는 훈련은 경기가 아니더라도 계속할 수 있기에 앞으로 10일의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 경기 템포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빌라와의 경기에 몇 분이라도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초점은 유로파 결승에 맞춰져 있고 저 역시 그날의 손흥민이 어떤 버전일지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맨유에게 3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상대 우측 풀백과 센터백이 대 손흥민 협업 수비는 분명 토트넘의 반대 진영에 자유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수비가 나타나지 않으면 손흥민조 슈팅을 비롯한 원맨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상대 감독 입장에선 토트넘에서 가장 신경 쓰일 개인은 단연 손흥민이고 그를 막는 방식에 따라 경기의 구조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펩은 주로 손흥민에게 맨마킹을 붙였고 클롭은 더블 마킹을 붙였으며 두 팀을 상대하는 토트넘의 경기 디테일도 상대 전술에 따라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운동 능력과 볼 터치가 모두 살아난 손흥민이 결승에 나타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날의 토트넘은 보대전과 유사한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카운터 어택에서 라인 브레이킹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윙어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시즌 토트넘 득점은 점유하는 상황보다 오히려 역습에서 나타났고 혹은 헤더이거나 손흥민에게 수비가 몰린 시점에 보낸 도움과 반대편에서 존슨이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헤더를 제외하곤 모두 손흥민의 역할이 주요하고 유로파 8강과 4강 모두 이기긴 했지만 득점 상황을 분석하면 포로의 슈터링과 PK 혹은 코너킥 득점이었습니다. 모두가 상대 실책 혹은 상당한 행운의 득점이었고 결승에선 절대 요행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사실 8경기나 결장이 계속되며 혹시 결승전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선발이 아니라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 즐거웠던 것은 처음이었고 다만 결승 출전을 위해 통증이 남은 상태에서 무리한 복귀만 아니었기를 기원합니다. 손흥민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에 나타나는 것은 순두부 트래핑입니다. 결승전에 그 손흥민이 나타나길 응원하고 그 버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맨유가 반날팀의 색깔을 규정합니다. 특히 맨유에게 4득점한 날의 손흥민은 상대 수비에게 전방 위에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10일 남았습니다.